오늘은 제가 무슨 직장 교육할 때 정신 교육이 아니라 한 사람이 32년 동안 살면서 약 4,000명 정도의 부적응 학생들과 함께 살았던 한 인간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주교육청 서부교육지원교육장으로 마치고 지금은 한국교원대학교 융합교육연구소 교수로 있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 교육장을 하다가 교수가 됐을까? 여러분, 한국교원대학교에는 전국에 있는 공부를 제일 좀 잘하는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소위 1등급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원대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들이 학교 현장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선생님과 학부모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에 대한 아무런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32년 동안 그 분야에서 근무한 저를 그 교수님들을 와서 좀 가르쳐라 해서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로 저는 지금 현재 있습니다. 저는 이 화면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인데요. 학교는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이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안전사고와 학교 폭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학교 폭력의 피해 당사자입니다. 여기가 제 고향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발포, 이순신 장군 초임지. 여러분, 그 바로 앞에 있는 앞바다입니다. 고흥군 도하면 발포리라는 데입니다. 여기서 좀 더 가면은 나로 우주센터가 나오고 거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소록도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 집은 여러분 저 섬에 저 하얀 부분, 저게 모래사장입니다. 저기에 우리 집이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직전에. 저 모래사장은 우리 집 마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은 저기에 초가집이었죠. 근데 바람이 불면 이 파도가 우리 집 마당까지 옵니다. 마당이 어쨌든 모래사장이었으니까요. 근데 파도가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이렇게 이완유라고 해서 이렇게 뒤집어서 오거든요. 태풍이 불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마당으로 데리고 들어온 게 있습니다. 멍게, 해삼, 문어, 바지락, 소라, 전복 이런 걸 전부 다 우리 마당으로 이 바닷물이 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이 바닷물이 파도가 그 애들을 안 데리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가서 죽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말 하니까 안 믿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기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저기 살면 좋겠다 그러는데 한번 살아보십시오. 좋은지. 무지하게 힘듭니다. 제일 큰 것은 태풍이 불면 그 우리 집 지붕을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태풍이 온다 그러면 그나들아 저 집에 오른쪽에 있는 저 지붕을 묶어가지고 나무에다 묶어라. 둘째는 저기다 묶어라. 못 넘어가게. 세 번째는 여기다 묶어라. 넷째는 여기다 묶어라. 다섯째 딸은 물을 퍼내라. 여덟째 딸은 이장한테 일러라. 몇 명 낳았습니까? 8명을 낳았습니다. 참 많이도 낳았습니다. 사남 사녀 중에 저는 위에서부터 6번째였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이야기할 때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 선생님들을 달리기 시합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달리기 시합을 하다가 자빠졌대요. 그리고 무릎이 좀 다쳤답니다. 근데 병원에서 치료를 잘못해가지고 이 엉덩이까지 썩어본 거예요. 한쪽까지. 그래서 그 29살의 나이에 이 한쪽이 아예 없는, 다리가 없는 장애인인 거예요. 옛날 말하면 병신이죠. 목발 2개. 그 다음에 여기는 없는, 한쪽이 없는. 애들은 몇 명까지 5명을 낳아놓고. 그 당시에는 이 장애인이 되면 선생님을 못 하겠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거지가 돼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다리를 고치려고 아까 있는 집이랑 논밭을 다 팔아먹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돼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불쌍하니까 깊은 산속에다가 문중 땅을 좀 내줬답니다. 땅이라도 파먹고 살으라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자기 그 꼬맹이들 5명을 데리고 엄마하고 함께 깊은 산속에 가서 땅을 파먹고 살려고 하는데 이 다리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땅을 파먹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곳에다가 흙으로 집을 지어가지고
서당을 만들었답니다. 서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에는 고흥군회가 글을 못 읽는 젊은이들이 수두룩했답니다. 초등학교를 못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10살부터 25살까지의 젊은이들을 데리고 거기서 서당을 하면서 한문하고 주산을 가르쳤답니다. 한문은 하늘천 따지를 가르친 게 아니라 신문에 그 당시에는 국한문 혼용체였는데 거기는 한문만 뽑아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실용한문, 예를 들어서 제일 자주 나오는 단어 교육, 문화, 대통령, 권한, 국회의원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한문 주산하고 암산을 가르쳤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아버지 다리 하나 없는 무릎에 앉아서 그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그 형님들하고 함께 한문하고 주산을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형님들보다 훨씬 더 공부를 더 진행 속도가 빨랐대요. 왜냐하면 그 형들은 뭣도 해야 돼요. 연애도 해야 되고 또 못 돼요. 농사도 지어야 되고. 근데 나는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 다리 하나 없는데 앉아가지고 그 형들과 함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주산이 3단, 암산이 3단. 엄청난 선행학습이죠. 여러분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1 더하기 1은 2 배울 때 저는 세 자릿수 정도의 숫자는 10개 정도는 암산을 할 정도였으니까 엄청난 선행학습을 한 거죠. 한문은 어느 정도 속도였냐면 제가 7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그 공부하러 온 형들이 누나들이 늦게 오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물었대요. 주정아, 제 이름이 주정입니다. 술주정이 아니고 박주정입니다. 주정아, 왜 공부를 형들이 안 올 거나 이렇게 물으니까 7살 나이 정도면 모르겠는데요 라고 할 나이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버지, 형들이 늦게 온 것은 필시 무슨 곡절이 있는 듯합니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이가 없어갖고 너 곡절이란 단어를 말했느냐? 예, 너 곡절이란 단어를 한문을 쓸 줄 아느냐? 네, 그제 배웠지 않습니까? 써봐라. 그러니까 곡절이라는 단어를 쓰더랍니다. 곡절.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보고 내 다리 때문에 위에 있는 애들은 못 가르쳤는데 이 애들은 잘 가르쳐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 모양이에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제 인생이 망가져 버린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시골이가 한 반이 80명이 넘는 애들이 막 와글와글 할 때입니다. 베이비 부모 시대. 굉장히 애들이 막 많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국민학교 다닐 때는 월말고사를 맨날 봤습니다. 요즘은 애들 월말고사 안 봅니다. 초등학교. 그때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 그 많은 학생들의 월말고사를 보면 한 학생에 대한 국어, 산수, 자연 등등의 성적의 평균과 합계와 석차를 내는 게 계산기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주산을 놔야 되는데 그 당시 선생님들이 주산을 못 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곤욕인 거예요. 근데 이 학교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 슈퍼컴퓨터가 있으니까. 눈으로 쫙쫙쫙 해주니까.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저는 커가는데 5학년 때 5월 말 고사를 끝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보리가시를 하러 갔습니다. 자, 보리가실. 근데 여기서 보리가시를 아실 수 있는 분인가 한번 선생님, 보리가실이 뭘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어르신은 아시죠? 잘 모르시겠어요? 보리가실. 선생님은 아시죠? 보리를 배우러 간다는 겁니다. 보리.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 학생들도 전부 다 학교 수업 마치고 얼른 집에 가서 보리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보리 안 배봤죠? 보리는 나락 비는 것보다 훨씬 힘듭니다. 까시러워요. 그리고 덥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하기 싫어해요. 근데 아이들이 수업 끝나고 다 보리를 배우러 갔는데 교무실에 있는 지금 생각하면 기능직 누나예요. 기능직 누나. 그 누나가 그때는 우리는 급사라 그랬습니다. 급사 누나가 5학년 교실에 와서 나를 찾는 겁니다. 주정아, 너는 오늘 집에 가지 말고 남아서 1학년 1반부터 6학년 6반까지의 성적을 그 많은 학생 약 1000명 가까운 아이들의 성적을 합계 평균 석차를 내주라 라고 했습니다. 네, 누나 나누세요. 그분들이 선생님들이 하려면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 꼬맹이한테 시키면 금방 끝나니까 네, 누나 나누고 가세요. 1학년 1반부터 6학년 6반까지. 그래서 저는 1학년 1반 1번부터 합계 평균 눈으로 툭툭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5학년 1반 14번 내 점수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넘겨봤어요. 다 100점이겠지. 그러고 봤더니 점수가 이상하게 적어져 있는 거예요. 국어 20점, 산수 30점. 그 반에 꼴등으로 적어져 있는 거예요. 고흥군에서 1등짜리 아이인데
세상에 이 판에서 꼴등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아무 생각도 없이 왜 선생님이 내 점수를 잘못 기록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교실로 내려갔습니다. 3층으로. 선생님이 여기 앉아 계셨어요. 교무실. 옛날 교무실 여러분 문 두루룩 열고 나는 32kg짜리 꼬맹이가 까만 고무신을 신고 선생님한테 다가갔죠. 선생님, 제 점수가 잘못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어디가 잘못 기록되어 있니?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고개를 안 쳐다보고 일어나더니 제 머리를 이렇게 움켜잡는 겁니다. 머리를. 그때는 제가 머리가 있을 때입니다. 그 머리를 잡고 끌고 교무실에서. 이게 다른 사람은 다 쳐다보죠. 나는 끌려서 이렇게 딱 잡고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끌려간지를 모르는 거예요. 밖으로 끌고 나가더니 교무실 문을 닫고 그 세멘트 바닥, 세멘트 그 있잖아요. 옛날에 그 벽. 거기다가 머리를 막 계속 치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그러니까 여기에 다 깨져버리고 코피가 막 쏟아져. 막 나는 막 울었죠. 꼬맹이 5살짜리를. 나는 엄청나게 아픈 거예요. 근데 그 피가 자기 손에 묻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잡고 있는 게 미끄러졌나 봐요. 이게 내 깃딱지를 잡고 끌고 3층으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교실로. 이분은 성큼성큼 가고 나는 뒤에서 끌려가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성큼성큼 올라가니까 여기가 이제 찢어져 버린 거예요. 아플 정도로. 그리고 5학년 일반 교실 도로의 문을 열고 데리고 들어가더니 세워놓고 뺨을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꼬맹이가 지금 그날의 피가 투성인데 이게 치니까 그 피가 본인 옷으로도 막 묻어요. 그러니까 나는 왜 맞는지를 몰라요. 근데 한 바퀴를 도는 동안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잃어버리고 휘청거리는데 제가 안 쓰러지니까 발로 걷어가지고 밟는 거예요. 그리고 제 주산을 빼앗아 가지고, 주산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얇은 주산이 있고요. 퉁퉁한 주산이 있습니다. 알이 큰 거. 굉장히 커요, 알이. 그걸 나한테 뺐더니 얼굴을 때려요. 그 주산 알이 싹 쏟아져 버리고 여러분 나는 기절을 해버렸네요. 쓰러져서 기절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일어나 보니까 선생님은 없고 바닥에는 피가 흥건히 고여 있는 거예요. 근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왜? 미끄러워 가지고 피 때문에. 이게 온 사방이 피투성이에요. 그 애소한 꼬맹이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 그렇게 두드려 맞은 거예요. 근데 간신히 살아난 거죠. 본능적으로 집에를 가려고 그냥 울고 갑니다. 오후 한 5시, 6시쯤 됐을 거예요. 보리가 많이 피어 있어요. 노란 보리가. 그리고 장운영 꽃이 이렇게 피어 있더라고요. 피는 입으로 딱 넘어오니까 이렇게 하고 가니까 입으로 막 쏟아지는 거예요. 뱉으면서 피를 질질 흘리면서 1시간 거리의 그 높은 산을 거쳐서 가야만 우리 집이 있거든요. 강을 건너고 실개천을 건너고 간신히 집으로 넘어가니까 저 밑에 이제 우리 집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는 거예요. 내려다 봤더니 우리 집에서 연기가 올라와요. 알고 봤더니 그날 우리 집이 모내기 한 날이래요. 대표님, 모내기 뭔지 아시죠? 모내기를 모르는 사람 또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모내기 모르시죠?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먹는 쌀을 키우기 위한 풀을 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모르는 사람들. 모내기를 한 날인데 아버지는 다리가 없기 때문에 모내기를 하러 못 간 거예요. 다리가 없잖아요. 못짐을 져야 되고 소를 가지고 썰해질을 해야 되고 줄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 어른은 다리가 없는데 어디를 가겠어요? 쉽게 말하면 병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노브를 얻어가지고 일을 하러 가고 아버지는 큰 솥단지에다가 모내기 한 사람들 저녁밥을 먹이려고 불로 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를 떼어가지고 아주 이글이글하는 그 불로 솥단지를 떼니 거기서 이제 연기가 올라왔던 모양이에요. 아버지를 보니까 저 위에서 보니까 눈물이 더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울고 이제 내려가는데 아버지가 저 산에서 내려온 아이를 아무리 봐도 피투성이긴 하지만 자기 아들인 것 같대요. 근데 점점점 내려온 거 보니까 자기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떼고 있다가 다리 하나가 없는 분이 자기가 다리가 2개 다 있는 줄 알고 벌떡 일어나 본 거예요. 다리가 하나도 없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다리가 없으니까 목발을 짚고 일어나야지. 그걸 잊어먹고 벌떡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빠져 버렸겠죠. 근데 뒤로 자빠져야 되는데 앞으로 불 속으로. 자식이 이러니까 일어났는데 이제 균형을 못 잡으니까 불 속으로 얼굴이 들어가 본 거예요. 나는 얼른 나와서 아버지를 끄집어냈죠. 막 울면서 막 아버지 불이 다 붙어버렸으니까. 여러분 쌀이빗자리에다 물을 붙여갖고 아버지를 막 그 어린 아이가 막 풀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불은 꺼졌어요.
근데 그 불하고 관계없이 목발을 짚고 벌떡 일어나고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부모가 그건가 봐요. 온 얼굴은 지금 다 익어버렸는데도 새끼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한 분노로 다시 목발을 짚고 일어나서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때렸냐? 선생님. 선생님이 왜 때렸냐? 모르겠습니다. 근데 세상에 가만 쳐다보니까 여기가 그 큰 주사날이 3개가 박혀 있었나 봐요. 주사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파 보이니까 이거 하나를 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빼니까 그 피가, 뭉쳐있던 피가 아버지 바지로 뿜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2개를 못 빼고 저를 눕힌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자기 옷으로 가봐놓고 화가 나니까 목발을 짚고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가만 안 두고 싶은 거예요. 그러겠죠. 그 조그만 꼬맹이를 이렇게 때려가지고 여기에다가 주사날이 3개가 박힐 정도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다리가 하나 없는 양반이 목발을 짚고 막 이렇게 산으로 막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나는 누워있고 밤이 되었어요. 모내기를 한 엄마는 집에 와봤더니 아들은 피투성이가 돼 있고 밥은 다 타져버렸고 자기 남편은 없고. 그때는 여러분 전기가 안 들어올 때입니다. 깊은 산 속에 우리 집밖에 없는데 우리 형제간 사남 사녀와 엄마는 아버지가 저 산을 넘어서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이 안 들, 전기가 없을 때예요. 램프 불이라고 뭐 이건 있을 때입니다. 아버지가 안 오네. 한만 기다려도 안 와. 우리 형제간들은 저 산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때는 시계가 없으니까 몇 시일 때도 모릅니다. 몇 시인지도 몰라. 그 캄캄한 밤중에. 근데 저 산 끝들에서 우리 집으로 도깨비 불처럼 불 하나가 막 엄청 빠르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워서 엄마 저기 아버지 오신다. 이렇게 너가 아버지 아니다. 엄마는 안 보고도 어떻게 하세요? 너가 아버지는 쩔뚝거리고 와야 돼. 저렇게 빨리 올 수가 없어. 진짜 아버지가 아니네. 그 시커먼 밤에 우리 집 마당으로 어떤 청년이 와서 막 우리 엄마를 부르는 거예요. 주정이 어머니, 주정이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봉창문을 열고 네가 누군데 이 밤중에 왔냐? 큰일 났습니다. 나 이 마을에 사는 형수입니다. 이게 뭐가 큰일 났단 말이냐? 주정이 아버지 죽었습니다. 주정이 아버지가 왜 죽어? 그게 뭔 말이냐? 모르겠습니다. 얼른 가보십시오. 주정이 아버지 죽었습니다. 여러분 밤이 10시인가 12시가 넘은 그 시커먼 산에서 우리 식구들은 까만 고무신 신고 살 때입니다. 막 아버지를 찾아서 산을 넘어서 가봤더니 아버지는 화가 나니까 목발을 짚고 학교로 쫓아가려다가 예전에 그래도 자기가 선생님이었고 그 교감이 자기 친구인데 어떻게 그 학교로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학교 부근에 있는 그 전방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죠? 전방 문턱에 앉아가지고 그 선생님을 부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측입니다. 근데 부르려고 하는 순간에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거기서 즉사해 본 거예요. 근데 그 목발을 짚고 이 사람이 안 죽으려고 이를 앙당 물고 눈을 부릅뜨고 세상에 5시간 넘는 시간을 시체로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눈을 쓸어내렸습니다. 가시라고. 사남 사녀는 놔놓고 아버지가 49살에 우리 어머니 나이 50살에 가버리신 겁니다. 집은 산산조각에 나버렸죠. 먹고 살 일이 없잖아요. 이제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나들하고 형님들은 전부 다 부산으로, 누나들은 식모살이를 하고 식모살이는 가정부란 이야기입니다. 형님들은 전부 다 노가대를 하러 부산으로 갑니다. 그 밑에 동생들은 나와 동생 둘이는 어머니 품 안에 있는데 어머니는 이 애들 먹이고 살려고 하니까 잼피를 따로 다닌 겁니다. 잼피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산초. 그러다가 또 바위에서 미끄러져 버립니다. 또 몸을 다칩니다. 청산가부 50살.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어머니가 이러는 거예요. 주정아 너는 아버지 꽃상회를 따라오지 마라. 왜요?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라. 예 알겠습니다. 뒷말은 알겠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원수를 갚으라는 뜻이었겠죠. 나는 그때가 6월 달입니다. 6월 2일 학교로 갔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은 풍금을 치고 우리한테 뭐를 가르쳐 주냐면 6.25 노래를 가르쳐 줍니다. 아 이즈리야 어찌 우리 그날을. 나는 그 노래를 따라하는데 너무 슬퍼요. 아버지는 상여가 나갈 것이고 그리고 여기 두 개의 주사난 아이도 박혀 있고 위에는 골마 갖고 있고 너무 아픈데 우면서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아버지 상여가 학교로 올 이유가 없는데 어디로 와요? 우리 학교로 오는 거예요.
아버지 제자들이 너무나 원통하니까 아버지를 메고 화상회를 메고 허허노 허허노 하고 학교를 도는 거예요. 일종의 저항이죠.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맞아가지고 엉망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 안 두겠죠. 근데 그 당시는 너무 어두웠던 시절이라 대항하고 가서 따질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를 갖다 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나들은 부산으로 가고 어머니 품 안에 그런데 저는 중학교를 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누가 학교를 보내지 않잖아요. 어떻게 학교를 가겠어요? 천재 소년이 중학교를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마을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저희는 좀 가르쳐야 된다. 간신히 중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정신병을 앓습니다. 아버지 여동생 고모가 아버지 제삿 날만 오면은 우리 형제간들을 모여놓고 우리 어머니를 모셔놓고 우리 아버지 제삿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거지같이 살게 된 이유가 뭔지 아냐? 네가 거지가 된 이유가 뭔지 아냐? 주정이 저 새끼가 우리 오빠를 죽여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산다. 이 말을 그 무식한 고모는 그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아이한테 그 마을 식구들 다 보는 앞에 저놈이 우리 오빠를 죽였다. 저놈이 지가 아파도 우리 오빠한테 그 피투성인 모습을 안 보였으면 우리 아버지가 오빠가 안 쫓아갔을 거 아니냐. 그러면 안 죽었을 거 아니냐. 이렇게 화붙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저는 너무나 심한 고통이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 전기불도 안 들어오는 그 마을을 나는 그걸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러고 돌아다녔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죽인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일부러 죽인 것은 아니잖아요. 울고 돌아다니니까 마을 사람들이 저놈은 머리가 너무 뛰어나가지고 돌아버렸다 라고 소문이 납니다. 정신병자라고 취급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 고통을 감내하기 어려운 것뿐인데. 자, 여러분 고등학교, 대학교 이야기는 건너뛰겠습니다. 왜? 다닐 수 없는 환경에서 고등학교, 중학교를 다닐 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강주의 진흥고등학교를 입학했습니다. 전교 1등으로 들어갔습니다. 졸업할 때는 중간도 못했습니다. 왜? 학교를 갈 수가 없으니까 맨날 쓰러지니까 못 먹으니까 세수대야에다가 세수를 하면 맨날 피투성이니까 집도 없으니까 어찌 공부를 했겠습니까? 납부금을 낼 때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황금동에 매열한 데가 있었네요. 피판데 먹지도 못한 아이가 가서 피를 빨아서 납부금을 낼 때는 어쨌겠습니까? 이 세상에 나는 제일 부러운 사람은 도시락 위에다가 달걀 후라이를 올려놓은 게 그 사람들이 난 그렇게 부러웠고, 두 번째는 술 주정뱅이라도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나는 부러웠습니다. 어찌됐든 고등학교 그렇게 졸업하고 서울대 어쩌고 했던 아이가 전남대학교 좋은과도 못 갈 정도의 성적입니다. 근데 전남대 공대 학원과가 여러분 그때는 특성화 공대였네요. 납부금을 안 내. 그래서 거기를 입학합니다. 어찌됐든 대학교 1학년, 2학년 어찌됐든 공부를 시작합니다. 물론 집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학교 2학년 때 획기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대학교 2학년 때 내가 집이 없는데 지금 서방시장에 가면 들어간 입구에 강주은행이 있습니다. 지금 농협인가요? 거기에가 2층 정말 좋은 양옥집이 지어졌습니다. 근데 거기서 방이 붙은 거예요. 그때 전남대하고 가깝잖아요. 이런 방이 붙었습니다. 전남대학교 학생으로서 입주 과외를 원합니다. 입주 조건은 다른 입주 과외의 3배를 줍니다. 뭔 뜻이냐면 시골에서 돈이 있는 사람이 서방시장에다가 좋은 집을 지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동신고등학교 2학년을 시골에서 이 애를 전학만 시켰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부모는 안 왔어요. 이 아이가 혼자서 이 큰 집에 살아. 그러니까 입주 과외한 사람은 얘 밥 먹이고 재우고 공부 가르치는 조건이에요. 근데 월급을 진짜 많이 준다는 거예요. 난 너무 좋다. 갔어요. 됐어요. 합격. 그래서 2층 독재를 나 혼자 써요. 그 아이는 1층을 쓰고 고등학교 2학년. 난 공부 가르치고 밥 먹이고 재우고 빨래만 해주면 돼. 너무 좋았어요. 나는 처음으로 집이 생겼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 아이는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아요. 점심 되면 돌아와 버려. 혼자 온 게 아니라 여러 애들을 끌고 들어와. 그리고 집에 와서 술을 먹고 대낮에 담배를 피면서 그 담배로 자기 손목에 구멍을 뚫어요. 옛날에 막 그런 게 있었죠. 구멍. 그러니까 그 살타는 냄새가, 그 애들 살타는 냄새가 2층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라가서 그러지 말라고 했더니 비웃어요. 차 밖에 있으라고.
아주 무시해. 이게 아주 못된 집안에 돈 있는 집 애기가 강주에다 집 지어놓고 얘는 못되게 풀린 거예요. 나는 몇 번을 못하게 막았죠. 근데 얘는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저녁에는 잠을 잘 때 남학생이나 여학생이나 남학생이나 여학생 이렇게 잠을 자고 큰일 날 일을 하는. 그래서 난 그 엄마한테 전화를 했네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핸드폰이 없을 때예요. 전화 수화기 이렇게 막 돌려갖고 하는 전화. 누구누구 어머니 나는 이 애를 못 가르치겠습니다. 이게 왜? 이 아이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구했잖아요. 선생님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서 어떻게 하십시오. 이게 큰일 나겠습니다. 그리고 나 3달 동안 밀린 월급을 주십시오. 나갈랍니다. 꼭 나가야 되겠습니까? 난 감당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시골에 있으니까 그 아이를 시골에 있으니까 못 올라가니까 그 아이의 애삼촌이 오늘 저녁에 선생님을 찾아갈 테니까 학생을 찾아갈 테니까 거기서 장학금을 받고 월급을 받고 가라는 거예요. 기다렸죠. 여러분 옛날에는요 2층 집이 밖에서부터 이렇게 계단이 있어서 올라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바깥에 암만 기다려도 안 오더니 한 11시가 다 돼서 어떤 사람이 통 올라와요. 근데 술 냄새가 나. 누군데 이 밤중에 올까? 그의 애삼촌인가? 이렇게 그냥 쳐다보고 있었네요. 좀 더 가까이 와. 그 애삼촌이 맞아요. 근데 그 애삼촌이 누구냐 하면 나 초등학교 5학년 담임이에요. 그 사람이 강주에서 교감선생님한테 되고 있는 거예요. 교감선생님을 하고 있었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너무 뛰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그 철천지 원수를 만난 거잖아요. 온 집안을 쑥대맛으로 만들어보는 그 선생님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 아이, 이게 애삼촌인가 봐요. 그래 나는 인사를 했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날 딱 쳐다보더니 너가 국성이 가정교사냐? 예 선생님. 우리 어머니가 뭐라 했냐면요. 내가 대학교 2학년 때까지 그 문제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니까 우리 형제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막 믿기 시작했어요. 난 안 믿었어요. 주정아, 선생님은 그 선생님을 용서해라. 네가 용서를 안 하면 네가 정신병에 걸리게 생겼다. 우리 형제간들은 다 잊었다. 그러니까 용서해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니까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죄책감을 느끼고 힘들겠냐. 용서해라. 나는 못합니다. 왜 못하냐? 하나님 안 계십니다. 이놈, 하나님이 안 계시다니. 왜? 어머니 들어보십시오. 학교에서 우리 집에까지 넘어간 데가 그 많은 가수원밭입니다. 복숭아, 사과, 배. 근데 배가 그렇게 고프면서도 거기서 떨어지는 사과 배가 썩은 거 있는 것도 하나 안 주워 먹으니까 그 마을 그 가수원 주인들이 와서 강주를 쌓고 좀 먹어라. 생것을 따지는 않더라도 썩은 거라도 먹지 그거 하나 안 먹냐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컸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착한 우리를 왜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한답니까? 라고 반항을 했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용서하라 했어요. 근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용서를 하려고 했어요. 그 선생님을. 그 사람이 힘들어한다고. 우리를 보고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근데 그 사람이 나타났는데 나를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가 국성이 가정교사냐? 예. 이 새끼야. 공부를 제대로 가르치고 난 다음에 돈을 주라고 해야지 이 새끼. 가르쳐도 못한 주 새끼. 뭔 월급을 주라고. 첫마디가 욕이에요. 욕. 전부 욕. 선생님 지금 저한테 그러는 겁니까? 그럼 너한테 아니면 누구요? 나는 피가 끓는 청년 대학교 2학년이잖아요. 선생님 내가 누군지 아세요? 너 알지? 5학년 우리 반이었잖아. 박주정. 그것만큼 기억 못 하세요? 그럼 뭘 기억을 해? 우리 아버지 죽은 거 아세요? 너가 아버지 그때 죽었지. 왜? 죽었는데 어쩐다고? 왜 죽었는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알아 이 새끼야. 말마다 욕이에요. 여러분 나는 그때 여러분 더 글로리라는 영화 봤습니까? 거기에 나온 누구처럼 죽이고 싶었습니다. 정말 이런 나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강주에서 교감을 해. 이런 나쁜 새끼가 없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모를 리가 없어요. 마을 사람들이 상해를 메고 가서 돌까지 던졌어요. 근데 모를 일이 어떻게 있어요. 설령 몰랐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세상에 지금도 있는 상처에다 구멍을 정도로 때렸으면 죄책감을 느껴야죠. 아버지 안 죽은 일을 몰랐다. 전혀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나는 정말로 그때 아주 대학교 2학년 때 나쁜 마음을 먹었습니다. 죽이고 싶다. 그리고 저분 아들이 경찰대학교 나왔다고 했지. 그 아들도 나만큼 고통스러워야 돼. 이런 막 못된 마음을 나 가졌네요. 그런데 저는 심성이 그렇게 나쁘지 못합니다. 여러분 상치 씨를 뿌려놓고 하면 모종이 나잖아요.
모종이 나면 그걸 솎아야만이 크지 않습니까? 나는 못 솎습니다. 왜 못 솎아요? 어떤 놈을 죽여 뽑아내. 그래서 난 솎아낼지 모르는 이러한 연약한 아이가 어떻게 그 사람을 해코지 했겠습니까? 못했지요. 그리고 대학교 1, 2학년 때는 오래 프레스를 많이 했던 애가 3, 4학년 때는 학사경고를 3번 맞습니다. 세상이 너무 싫어. 근데 간신히 졸업을 하고 운이 좋아서인지 서울 삼성 본사로 갔습니다. 그때 당시 학원과 나와서 삼성 가면 제일 잘 될 때입니다. 근데 저는 거기 가서도 6개월밖에 근무를 못 했습니다. 다 싫어 그냥 세상에. 그냥 숨고만 싶어. 그래서 7시 20분에 저녁에 퇴사를 하고 그만두고 서울역에 서 있었습니다. 그만두자. 그냥 죽어버든지. 그냥 어떻게 살아야겠다. 어떻게 할까? 서울역에서 생각해 보니까 뭐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만두고 어디를 갈까? 중이 돼야겠다. 어디 있는 절로 갈까? 대학교 다닐 때 템플스테이를 갔던 영광. 그 절로 가야겠다. 어디가 절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서울에 7시 20분 완행 열차를 타고 나주에서 내려가지고 새벽에 그 절을 찾아서 갑니다. 근데 아주 깊어. 어딘지 잘 생각도 안 나. 캄캄해. 근데 그 절에 도착했더니 그 시간이 여러분 4시나 됐던가 봐요. 스님이 도량식을 하고 종을 칠 때인가 봐요. 근데 어슴푸레한 데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니까 스님이 이제 쳐다봤겠죠. 누군고. 스님들은 꼭 뒤에다 고자를 붙이네요. 예, 사회에 적응을 못해서 온 학생입니다. 근데 뭔 일로 왔는고? 중이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시끄럽다. 헛소리하지 말고 좀 있으면 날이 밝아질 것이다. 저 작은 방이 비어 있으니까 거기서 자고 가거라. 이 스님은 상담을 해줄 사람이 아니에요. 상담 능력이 제로예요. 제로. 잘한 말만 해. 그리고 자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가려고 하니까 밥을 먹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밥을 먹으러 들어갔더니 공양을 하러 들어갔더니 스님들이 18명이 앉아 있어요. 근데 스님들이 그분한테 내가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얘는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 스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정신이 약간 돈놈 같고 뭔 도둑질을 하다가 도망 온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밥을 먹고 있는데 스님 저 그거 아닙니다. 시끄럽다 이놈아. 나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스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절에 일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이 일을 좀 데리고 있자. 그래서 난 중이 됐네요. 중이 됐는데 적성에 딱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을 잘 시간을 2시간밖에 안 자요. 땔감, 공양 3시간, 빨래, 모든 잡일은 18명이 잡일을 하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이 하루가 가. 그리고 2시간밖에 잠을 못 자. 2시간 자고 일하고 2시간 자고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평온이 온 거예요. 일종의 도피죠. 좀 있으니까 제 이름도 지어주더라고요. 너 어디 회사를 다니다 왔냐? 삼성입니다. 너는 삼성 스님이다. 삼성아 그러면 네. 2년 동안 하는데 적성이 딱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3년이 됐는데 스님 저도 시주를 좀 다니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시주를 다니고 싶어? 네. 그래라. 너는 나주, 무암, 목포 거기가 네 나와버리다. 알겠습니다. 시주를 다 했습니다. 시주를 다 했는데 다른 스님보다 훨씬 제가 시주를 많이 받아와요. 불쌍하게 생겼는가? 하여튼 승승장구했어요. 너무 좋아. 근데 이제 어려운 일이 끼치네. 겨울방학이 됐는데 동구 밖에서 학교를 안 간 아이들이 모여있다가 내가 지나가면 따라와. 오지 말라고. 저쪽 동네에서 와. 수백 명이 오지 말라고. 수백 명이 나를 따라다녀. 오지 말라고.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 마. 그랬더니 그놈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동랑치라고. 동랑치 아니라고. 한 며칠을 그 애들한테 쫓기고 다니니까 제가 그래서 도를 깨우쳤네요. 어떤 도? 그만두자. 그만두자는 을 끝이고 다시 석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까? 전남대 공대 학원과 박돈희 교수님을 찾아가야겠다. 그 지도 교수였거든요. 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학원과. 근데 그 이 교수님은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1, 2학년 때는 올해 플러스를 맞은 아이. 3, 4학년 때는 학사경고를 맞은 아이. 간신히 졸업을 했는데 삼성을 간 아이. 근데 자기가 제자를 데리고 삼성에 갔더니 견학을 갔더니 없어져 본 아이. 없어져 본 거예요. 어디가 없어요? 모르죠 그분은. 난 절로 가버렸으니까.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내가 나타난 거예요. 교수님한테 인사를 했죠. 교수님 그러니까 나를 쳐다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를 쳐다보고 교도소 갔다 왔냐? 아닌데요. 근데 머리가 왜 그냐? 중인데요.
이게 화를 막 버럭버럭 내는 거예요. 이분은 크리스찬이에요. 이놈의 새끼 공부를 열심히 한 놈이에요 말이야. 그리고 과학을 한 놈이 어떻게 그런 미신 종교를 믿고 막. 이분은 아무 종교에 대해서 좀 평범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시죠 교수님. 어떻게 그걸 미신이라고 하세요. 시끄럽다. 그만 방황하고 내 밑에서 공부를 해라. 네 알겠습니다. 내 밑에 석사해. 그래서 2년 만에 석사를 마쳤습니다. 내 밑에 박사해. 3년 만에 수료를 했어요. 근데 논문을 쓰려고 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교수님 저 논문은 대학을 직장을 다니면서 쓰려합니다. 그래라. 그럼 너는 어디로 취업을 할 건데. 전 준교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주에 있는 임용과서를 봐서 강주의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려합니다. 그래라. 그래서 2개월간 공부를 해갖고 92년 3월 2일 날 강주의 한 실업계 고등학교 선생님이 됐습니다. 자, 앞에 있는 이야기는 다 나눴고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게 되면 내 이야기니까. 92년 3월 2일 날 저는 강주의 한 실업계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실업계 고등학교는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이 실업계 고등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좀 잘하고 머리가 뛰어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선배님들이 다녔지만 우리가 92년도에 실업계 고등학교는 두 갈래였습니다. 아까 그분들처럼 돈이 없으니까 빨리 공부해가지고 얼른 대학을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한 90%는 꿈도 희망도 그냥 학교 다니기 싫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을 때입니다. 오해 없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을 때예요. 그리고 가정형편이 아주 안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그랬죠. 나처럼 불쌍하고 힘든 놈들 정말 안아주고 사랑해줘야지. 그러고 갔네요. 92년 3월 2일 아침 8시 반 학원과 2학년 일반 담임으로 처음으로 선생님으로 섰네요. 사랑해 주려고 하는데 사랑해 줄 수가 없네. 왜? 학생들이 없어. 한 반이 50명인데 5명 앉아있어. 3명은 자고 있고 2명은 나를 쳐다보고 있어. 난 너무 궁금해서 물었어요. 야, 애들이 왜 이렇게 안 왔냐? 라고 물었더니 얘가 벌떡 일어나고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애들 안 온 것을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안 온 놈한테 물어보세요. 맞지? 왜 나는 와 있는데 안 온 놈을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맞네. 다른 반 교실을 가봤더니 다 그 정도 앉혀놓고 아침 저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학교가 다 있다. 그리고 하루를 지냈더니 그 학교를 알 수 있었네요. 그 학교는 아이들이 학교로 오는 시간이 이렇게 됩니다. 8시 온 놈, 9시 온 놈, 10시 온 놈, 오후 4시 반까지 계속 와요. 하루 종일. 또 하루 종일 온 게 아니에요. 또 하루 종일 집에를 가.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오고 가는 학교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여러분, 그걸 보고도 선생님들이 아무 말도 안 해. 왜 그럴까? 두 번째 날에 먼저 근무했던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선배님, 이 학교는 왜 하루 종일 아이들이 학교를 오고 가나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배가 말을 하는 거예요. 다음. 박 선생아, 이 학교는 말이야 강주 시내에서 인문계 실업계 다 떨어지고 오갈 데 없는 애들이 모인 학교야. 학생 수는 2,000명인데 학교 나오는 애들은 한 1,000명 정도 돼. 그리고 500명은 가출했어. 그러면 선배님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가만 놔둬. 뭘 하려고 하지 마. 뭘 하려면 다 도망을 가버려. 냅두라고요. 가만 놔둬야 돼. 선배님 그건 말이 안 되죠. 아이들이 학교 나오면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지. 냅둬요. 뭘 시키려면 다 도망가본다니까. 그냥 가만 놔두라고. 나는 이상한 선생님 다 있다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나 새 교과서를 나눠줘. 근데 가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방에다 책을 넣지 않고 끈으로 묶고 왜 그런가 쳐다봤더니 하교하면서 끈으로 묶은 책을 다 어디다 버려버려.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려. 소각장에다가. 사람이 아니구나. 전문 저런 놈들이 다 있다냐. 세 번째 날 수업을 해. 판서를 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뒤를 돌아봤더니 입술이 이렇게 다 까져 있어. 침을 이빨 사이로 넣어가지고 입은 이쪽으로 벌려져 있는데 침은 이쪽에서 나와. 완전 멋있어. 뱉지 마라. 뱉지 마라. 네, 알았어. 장애. 뱉지 마. 사람, 온 사람이 뱉지. 사람이 아니다. 얘들은 공부를 가르칠 일이 아니라 습관하고 희망을 가르쳐줘야겠다. 그러려면 아침 조회와 저녁 종례 갖고는 안 되겠다. 하루 종일 얘들 옆에 붙어 있어야겠다. 그리고 나는 아침에 일찍 학교에서 아이 차도 아이 올 때부터 이야기하고 나누고 어쩌고 저쩌고 아침 조회하고 종례도 다른 반보다 한 10시, 한 2배 정도, 한 3시간, 3배 정도 더 애들한테 종례를 하고 수업 시간에도 내 수업 얼른 들어갔다가 10분 쉴 때 우리 교실로 들어가서 칠판 닦아주고 창문 열어주고 닦아주고 버려진 책 갖다 놓고
이 시간에 뭐 공부할 거 펴놓고 그러면 한 10분이 걸려. 그러고 나서 얼른 내 수업 갔다가 또 10분 또 들어와서 쓰러지고 닦아지고 펴놓고 하루에 8번을 계속 했어요. 계속 들락날락. 그렇게 한 3달 동안 했더니 그렇게 3달 동안 하루 1시간도 안 빼먹었습니다. 그렇게 3달 동안 했더니 그 애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선배님? 많이 바뀌었어요. 아니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학생들이 안 남아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나한테 대들어요. 아이씨, 미쳐버렸구만. 우리는 편하려고 이 학교 왔는데 욕을 막 대놓고 해요.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다른 선생님들이 나한테 그래요. 그래,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된가? 안 되지. 내가 말했잖아. 다 비웃어. 어쩐 게 그런 걸까? 내가 반성을 했어요. 그래, 욕심이 많고 한 번에 모든 걸 다 하려겠다. 하나씩 하자. 제일 중요한 것은 애들이 학교 안에 있게 만드는 것이다. 근데 11시에 제일 많이 도망가 본다. 그래서 난 교문 앞에 서 있어야겠다. 다른 건 다 못하고 일단 가둬놔야겠다. 11시에 교문 앞에 서 있었어요. 여기다가 뭐라고 써놓고 뒤에다가 도망가기만 해봐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못 도망가, 애들이. 우리 학교 전체가. 아, 가능하다. 이게 제일 우선이구나. 그리고 제가 의시됐어요, 선배님들한테. 선배님 하니까 다 되잖아요. 다 애들 안 가잖아요. 한 3주 정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분이 좋았죠, 저는 이제. 모아놨으니까 교육을 해야겠다. 근데 여러분, 교무실에 있는 하여튼 선생님 나를 부르는 거예요. 박 선생, 왜요 선배님? 일 좀 와봐. 뭐 때문에요? 내가 자네한테 보여줄 게 있어. 이게 뭔데요? 이리 와봐. 갔네요. 이리 와봐. 나 따라와. 그리고 나 혁대를 잡고 데리고 간 데가 학교 뒷담에 갔더니 하얀 교복을 입은 수백 마리의 개미 새끼들이 뒷담을 타고 피난을 가고 있는 거야. 다 도망간 거예요. 뒷담을 타고 올라간 거예요. 저거 보여? 네. 왜 그런다고 생각해? 제가 앞에 막고 있으니까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자네 이리 와봐. 이 얘들이 넘어가는 이 벽돌담을 한번 손으로 만져봐. 두드려봐. 텅텅 비어 있어. 저거 아무 힘도 없어. 저 벽돌담이 무너지면 밑에가 낭떠러지가 10m예요. 다 죽어. 자네 애들 죽이려고 그런가? 선생님, 그러면 애들 저기 못 넘어가게 철망을 하면 어쩔까요? 학교 건물은 철망을 못하게 돼 있어. 그러면 선배님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 그냥 왔다 갔다 해, 자네도. 큰일 날 뻔했어요. 다 죽었을 거예요, 진짜로. 교실에 들어와서 실망을 하고 애들한테 말했어요. 얘들아, 난 너무 실망을 해본 거예요. 얘들 학교 안 와도 괜찮아. 책이고 뭐가 아무 말도 안 해. 대신에 침은 뱉지 마, 침. 침은 더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거 가르침 때문에 걸어다니면 미끄러져요. 막 토할 것 같아. 학교 안 와도 괜찮은데 학교로 오면 침은 뱉지 마. 근데 그 말을 하고 있는데도 칙. 아니, 치는데, 네, 알았어요, 칙. 아, 사람이 아니다. 저걸 어디다가 써먹을까? 그러면 침을 뱉지 못하게 교육을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미안하게 만들자. 미안하면 깨우쳐지겠지.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 매일 아침에 학교에 와서 나는 10개의 밀걸레를 빨아요. 깨끗하게. 그리고 하루 종일 나는 복도, 교실, 침을 뱉어도 아무 말 안 해요. 계속 복도, 교실. 하여튼 3주 동안을 그렇게 계속 닦았네요. 수업 시간인데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계속 뱉으니까. 그리고 듣지도 않아.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도 아무 말도 없이 계속 뱉. 한 3주 동안 계속 닦아줬더니 선생님 어떻게 됐을까요? 안 뱉어요? 아니요. 침 뱉는 속도가 더 빨라졌어요. 왜 그러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만 보면 침 생각이 난대. 근데 거기서 그만 아니라 이렇게 뱉대요. 폼을 쓰냐. 그거 어떻게 한 건 나는 지금도 안 돼. 사람이 아니구나.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한 놈이 칙 뱉으면서요. 발을 드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도 뱉었는데 닦으세요. 이게 저쪽에 있는 놈이 그걸 보고 칙 여기도 닦으세요. 이게 이제 유행이 돼갖고 칙 여기도 닦으세요. 복부에 있어서 칙. 그때 여러분 선생님 나는 그때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인간도 아니다. 이건 교육이 아닌 것 같다. 정말 나쁜 놈이다.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첫 번째 그놈이 제일 밉고 그걸 랩2는 담임선생님이 밉고 세 번째 그 부모가 미운 거예요. 저것들이 사람이 될까? 그리고 나는 12월 2일 날 1년을 못 견디고 학교를 그만둡니다. 못 견디겠더라고요. 저는 근데 일단 박사학위도 받았어. 그럼 너무 보기 싫어.
그래서 1년도 못 채우고 사표를 쓰러 갔어요. 교장선생님한테. 교장선생님, 저 그만둘랍니다. 그럼 대부분 교장선생님은 왜 그만둔가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교장선생님 나한테 이랬어요. 그만둘 줄 알았네.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왜 내가 그만둘 줄 알았습니까? 그랬더니 애들이 가면 반갑다, 오면 온갑다지. 뭔 연비해간다고 쫓아다닌가. 진짜 무식하기만. 그리고 자네 저거 주공아파트 산다면서. 그 10평짜리 아파트. 그것도 사골세라면서. 나쁜 데를 꼭꼭 꼬집어요. 정말 저는 그랬어요. 학교에서 200m 떨어져 있는 주공아파트 10평짜리에서 전업주인 아내와 초등학교 3학년 딸, 나 혼자 이렇게 살 때예요. 집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도 없잖아. 그 초등학교 다니는 학비는 어떻게 될 건데. 그렇게 아프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고통을 겪었냐면요. 집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방에 10평짜리인데 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 딸, 나 이렇게 3명이 같이 잠을 자요. 근데 나는 저녁에 잠을 자면 새벽에 일어날 때까지 잠꼬대를 해요. 뭔 잠꼬대를 하겠어요?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들려줄까요? 앉으라고, 가지 마, 뱉지 말라고, 이 말을 정리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노이로에 걸린 거예요. 난 사표를 썼네요. 그 교장선생님이 알았어, 그만둘라면 그만두소. 사표를 딱 썼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교장선생님이 사표를 쓰고 나서 10년이 지난 후에 저는 교육청 장학사가 돼 있었거든요. 그분이 성이 유씨예요. 이분이 그때까지 교장선생님이랑 그 학교에. 그때는 어떻게 교장선생님을 오래 했나 봐요. 내가 장학사인데 이분이 정년 퇴임 시간 날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박 장학사, 왜요? 나 오늘 퇴임 시간에 관심도 없어,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왜요? 그랬더니 나 교장 정년하고 할 일도 없고 근데 배움터 지킴이 자리 하나 해주소. 그때는 장학사들이 배정할 때예요. 내가 해줄 곳이 안 했겠어요. 없어요. 미우니까. 근데 이분이 계속 해주라고 그래. 그래서 해줬네요. 강주 시내에서 학생 수가 제일 많고 담배 제일 많이 피고 제일 많이 도망가고 제일로 골치 아픈 학교에다 갖다 배움터 지킴이를 해드렸어요. 3일 만에 그만둬. 3일 만에. 얄미워 죽겠어. 어쨌든 저는 짐을 싸고 집으로 왔네요. 이게 내 아내가 쳐다보고 뭔 짐입니까? 네, 그만뒀습니다. 왜 그만뒀습니까? 나는 선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선생님들은 뭘 합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따 그 사람 얼굴 보여줄게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당신이 잠꼬대를 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학위도 받으시고 좋은 데 가면 되시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참 책임감이 없으시군요. 비아냥거려. 비아냥거려도 나는 그분한테 대들 수가 없어요. 왜? 누나예요, 누나. 한 살 더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참고 12월 2일 날 그만두고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어디 시간 강사를 하려고 계속 원서를 쓰는데 안 받아줘. 스펙이 없대요. 근데 이제 집세도 없고 초등학교에는 학교를 다니고 아이는 계속 뭐 학비 내놓으라고 해놓고 진짜 걱정이 되는 거예요. 12월 1일 날 그만두고 나니까 너무 걱정이 돼요. 그런데 대학교는 못 가는 대신에 고등학교에서 제 과목을 중고등학교에서 한 명 뽑는 거예요. 얼른 원서를 다시 썼어요. 12월 2일 날 그만뒀는데 12월 26일 날 다시 원서를 썼어요. 그래갖고 1월 달에 50명이 응시했는데 3배수 안에 들었어요. 그 다음에 2월 달에 한 명 뽑는데 최종 합격한 거예요. 몇 개월 안 놀았어요. 그래갖고 어디로 발령이 날까? 강주에 350개 학교 중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발령이 났는데 또 그 학교로 발령이 나온 거죠. 나는 생각도 안 했어요. 거기 발령이 날 거라고는. 근데 여러분 제가 교육청에서 장학사, 장학관, 과장, 국장, 교육장, 교육관 빼고는 다 해봤습니다. 알고 봤더니 시험 보면 100% 거기 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학교 가면. 왜? 현직이 그 학교 안 가고 싶어 하니까 신규 배치. 이게 당연히 가게 된 걸 나는 모르고 시험을 본 거예요. 근데 두 달 전에 제가 악쓰고 나오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고민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결정해 주셨어요. 눈 감고 다니라고. 눈 감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눈 감고 갔네요. 창피해 죽겠어요 아주. 눈 감고 갔더니 선생님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막 박수를 치고 창피해 죽겠는데 그 자리에 안 뺐네. 거기 앉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딱 앉으려고 하니까 어떤 선생님이 잠깐만 앉기 전에 물어볼 게 하나 있는데 뭔데요? 우리는 자네가 사표를 쓴 줄 알았는데 휴직을 했는가? 전부 다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창피해 죽겠어 아주. 그리고 간신히 앉아있는데 작년에 2학년들이 지금 3학년 2달 만에 됐잖아요. 그 애들이 우리 교실로 몰려온 거예요. 선생님 안 한다고 했잖아. 저리 가. 선생님 안 한다는데 왜 왔어? 저리 가라고. 선생님 그때 잘린 거 아니야. 오늘 가라니까.
애들까지 비웃어. 미칠 것 같아 이제. 근데 여러분 고등학교는 1, 2, 3학년 중에 어디가 제일 말 안 들어요? 2학년이 제일 말 안 들어요. 1학년은 순진, 3학년은 속 들어요. 2학년이 제일 말 안 들어. 그것도 여러분 전기, 전자, 토목, 뭐 건축 중에 학원과 애들이 제일 말 안 들어. 또 그 반 담임을 2학년 일반 담임을 또 시켜준 거예요. 만나봤더니 사람이 아니네. 그리고 작년 애들은 얘들에 비하면 엄청 훌륭한 거네. 그때부터 나는 선생님 채만 하고 살기로 했어요. 옛날에는 7시 반에 학교를 나왔는데 이제는 8시 반에 학교로 가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어. 그리고 아침 조회를 하러 갈 때 복도를 안 쳐다봐. 더러우니까 이렇게 가. 침 안 보려고. 그럼 아침 조회를 할 때도 출석을 안 불러. 체크만 해. 보기 싫으니까. 박창수 그러면 네 그게 아니라 목소리 듣기 싫어 아주. 그러면 수업을 할 때는 절대 애들 안 쳐다봐. 나 혼자 계속 떠들다가 종을 치면 계속 그냥 집으로 가버려. 아니 교무실로. 이렇게 93년도에 3, 4, 5월달을 다녔더니 우리 반이 그 학교에서 제일 개판이네 이제. 엉망진창 종례도 안 해보니까. 이게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박주정 선생님 2개월 만에 이 학교 적응 속도가 우리보다 빨라져 갖고 왔다. 또 이제 이걸 봐. 그 말도 할만해. 근데 나는 아직 모든 걸 냅둬. 그렇게 그냥 학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냥 선생님 책 월급만 받고 3, 4, 5월달. 근데 내 아내는 뭐라 그냥 잘하고 다니신대. 꼭 그렇게 다니시대. 그런 교육관을 가지신 분이요. 이따 보여줄게요. 근데 3, 4, 5월달 그렇게 다니는데 마음은 허전해. 이게 선생이냐. 근데 6월달에 여러분. 아까 말했죠. 우리 아버지가 6월 2일 날 돌아가셨다고. 6월 2일 날. 우리 형제간들은 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제사를 안 모셔. 그러니까 나만 그 10평짜리 아파트에서 제사를 모셔. 그리고 우리는 밤에 제사를 모십니다. 공은. 저녁에 한 12시가 돼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 벨도 없는 우리 아파트를 누가 막 두드리는 거예요. 누가 이 밤중에 왔을까? 그리고 문을 열어봤더니 우리 학교 교복을 입은 애들이 술 냄새가 푹푹 나게 담배도 핀 것 같아. 8명이 서 있는 거예요. 8명이. 그래서 누구세요? 내가 그래서 선생님 반이잖아. 반도 몰라요. 나는 몰라. 얼굴 안 봤으니까. 학교를 어쩌다 나온 놈들이 많으니까 몰라 진짜로. 근데 왜 왔어요? 그러니까 놀러 왔다는 거야. 난 놀러 오란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도 보기 싫은 내가 그리고 10평짜리 아파트에 어떻게 내가 밤에 얼른 가세요. 너무 늦었어요. 얼른 가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를 밀쳐놓고 방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하나가 자다가 좀 누구랍니까? 우리 반이라고 합니다. 네, 왜 왔답니까?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가 냉장고에서 수박 반 쪽을 8조각을 썰어가지고 먹였어. 얼른 배 보내려고. 근데 과일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수박에는 씨가 있어, 씨가. 씨를 뱉고 여기다 뱉어야 되는데 이 새끼들이 하늘에다가 피어 8명이 일단 이렇게 곰들 얼굴 보여줄게요. 피어 꼭 보여줄게. 나와 진짜. 그러니까 우리 딸이 아빠 오빠들은 왜 그래? 원래 그래 원래. 그러니까 내 아내를 처음 본 거예요. 처음 그런 놈을. 그 정도일 줄 모르는 거예요. 얼른 보내세요. 근데 안 간다고 버텨. 자고 간다는 거야. 어디서 자? 왜 안 가? 가출했다. 얼른 가. 안 가. 안 간 놈을 어떻게 보낼 수는 없어서 거실에다 재우고 우리 3명은 방에서 자는데 찬양의 여기 말이요. 더러워서 죽겠어. 들락날락. 그러니까 내 아내가 귀에다 뭘 맞고 나한테 화를 내. 빨리 보내라고. 어떻게 안 가는데. 그리고 3시에 자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깨워서 데리고 학교를 가려고 봤더만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연체동물. 덜렁덜렁. 그래서 할 수 없이 나 혼자 학교를 가자. 근데 내 아내가 미쳐버리게 전화를 계속 와. 계속 전화하고 여보 왜? 1명 가고 7명 누워있어. 알고 있어요. 좀 이따가 여보 3명 가고 몇 명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종례 시간에는 막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다 가고 제일 무섭게 생긴 놈이 1명 누워있어요. 무서운가 봐. 뭐가 무서워요? 당신이 더 무서워요. 내가 이따 깨울 테니까 나누세요. 우리 지금 종례 있어요. 그래서 깨웠어. 일어나 이놈의 새끼 학교가. 안 일어나네. 일어나라고 온 게 뿌시시 일어나. 종례하고 왔다 이놈의 새끼야. 얼른 가. 가더라고. 근데 뒤에 보니까 7명이 또 따라왔어. 왜 따라와? 얘 데리러 왔대요. 얼른 가. 좀 있다가 1시간이나 했더니 또 8명이 또 왔어. 그날. 왜 왔냐? 하룻밤만 더 재워주래요. 얼른 가. 아니 하룻밤만 또 할 수 없이 또 재웠네요. 내 아내는 짐을 싸고 난리 화를 내고 이게 뭔 짓이냐고. 근데 우리 딸은 좋아해. 오빠들. 우리 아빠는 제가 털이 없는데요. 오빠는 이렇게 많이 길러. 그럼 그 애들이 안 올라가면 내려가 얼른 우리 애기를 데리고 딸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월, 화, 수, 목, 금 그때는 토요일까지 수업할 때입니다.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운암파출소에다 신고했어요. 가택 침입죄로. 근데 그 경찰이 뭐라 했냐면 선생님 집에 놀러 온 것은 가택 침입죄가 아니래요. 이거 어떻게 가라할 수도 없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 가도 내가 말했어요. 얘들아 오지 마라. 이혼하게 생겼다. 제발 좀 오지 마라. 그랬더니 근데 왜 오냐? 그랬더니 막 가출을 해서 우리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선생님 집으로 오냐고. 그러니까 넌 가. 선생님 우리가 좋은 수가 있는데 뭔 좋은 수? 우리가 말을 너무 안 듣지. 그래. 그러니까 뭔 좋은 수가 있는데. 선생님 여름방학 하려면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잖아.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지. 여름방학 하려면. 그동안만 우리가 여기서 살게. 그러니까 방이 없잖아. 거실에서 누구 어떻게 8명이 우리하고 3명하고 살아.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이렇게 그냥 살게. 안 된다니까. 아니 선생님 살게. 그럼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할게. 살지 말고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해보러. 안 된다는 거야. 여기 살아야만. 꾸역꾸역 들어오는 거야. 그래갖고 여러분 데리고 살게 됐습니다. 6월 2일부터. 그 애들 데리고 사는데 10평짜리 아파트에 제일 힘든 게 뭐냐. 밥을 너무 많이 먹어. 밥을. 그 다음에 도시락을 8개 써야 돼. 그 다음에 세탁기가 없는 집이라서 세탁을 다 해야 돼. 그리고 얘들은 입이 삐뚤어져 갖고 아무데나 짐을 뱉고 다니니까 마을 주민들이 맨날 쫓아와. 오줌도 아무데나 싸불고 욕에 불고. 미치겠어 아주 6월 달에. 주민들이 와서 막 화를 내면 난 다 하고 예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교육 잘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놈들한테 내가 화는 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왜 우리한테 화 안 내세요? 우리가 잘할 거니까. 6월 달에 그렇게 보냈어요. 7월 그 학교에 기말고사를 봐. 이제 곧 방학을 해. 근데 그 학교는 얼마나 공부를 못하는지 시험을 볼 때 13과목을 전 과목의 문제를 3배수로 가르쳐주고 시험을 봐. 뭔 말인지 알겠죠? 공부를 하도 안 하니까 3배수로 13개 과목 문제를 가르쳐주고 시험을 보는데 문제를 안 바꿔. 바꾸면 틀려보니까. 이해됐죠? 근데 얘들이 시험 3일을 남겨놓고 우리 집에서 이러는 거예요. 쌤, 우리도 시험 공부 한번 해볼까? 한마디로 얘들은 구단을 못 외워요, 아직. 그래서 내가 무시했죠. 너희들이 뭔 공부를 해,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답만 외우면 되잖아. 그래. 다 외울래. 이렇게. 외울래. 답만 외우면 되잖아. 그래, 외울까? 상 1위 붙여. 4개, 2개. 그리고 너가 앉아. 나는 문제를 말할 테니까 너는 13과목 답만 외워. 막 달달달달 해보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상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상이 부셔져 버렸어, 이제. 야, 상 치워. 그냥 누워. 그럼 나는 앉아서 말할 테니까 너는 그냥 누워서 대답만 해. 방이 좁으니까. 막 애우는데 한 놈이 잠이 들었는가 코를 고네. 그래서 깨웠어. 야 일어나. 그랬더니 이 새끼가 나는 눈을 뜨고 욕을 한 거예요. 개새끼야. 깜짝 놀랐어. 사람이 아닌 눈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수면 자폐래요. 가수면성 뭐 자폐. 나는 그때 그 자폐라는 걸 모를 때죠. 너무 무서워 이놈은. 잠만 자면 욕을 하니까. 근데 이 애들이 다 알아. 그러니까 선생님 이건 냅둬요. 이건 자폐예요. 그래서 7명만 달달달달 애웠네. 그래서 7월 20 며칠 날 방학식을 하네. 성적을 발표하네. 그때는 한 반이 몇 명? 50명. 2학년이 몇 개 반? 13개 반. 650명 중에 전교 1등부터 7등이 우리 반이 아니라 우리 방. 공부를 한 놈이 없으니까. 전교 1등부터 7등. 그러니까 얘들이 정업시간 날, 방학시간 날, 선생님 내가 전교 2등 나왔다니까. 내가 1등 나 그래. 구구단을 못 외운다고 내가 말이죠. 이거 뭐예요? 처음으로 느끼는 선생님 나 1등 그런데 2등만 점수 하나 차이밖에 안 난다니까. 와 이게 뭐야? 야 너무 잘했다 얘들아. 근데 야 그때가 여러분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로 넘어갈 때예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였어. 그때 실업계들한테 막 뭘 많이 줄 때예요. 그때 제 월급이 한 달에 70만 원이었는데 얘들한테 장학금을 80만 원씩 준 거예요. 7명. 자폐 빼고. 자폐는 꼴등. 56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때 아마 560만 원이면 사골세를 샀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얘들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 잘했다. 이제 오늘 집에 간 날이잖아. 안 갈 건데. 가기로 했잖아. 필요 없어 안 갈래. 가 약속했잖아. 필요 없다고. 안 돼. 너는 가. 안 간다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안 가. 몰라. 응. 안 가. 몰라. 응.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 비코스 오브가 아니라 안 가. 몰라. 응. 몰라. 안 가. 응. 그냥 뭘 말하면 몰라. 모른다 개버려. 그러면서 안 간다. 큰일 날 뻔. 그래서 내 집에 가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어. 우리 아내는 엄청 싫어해 얘들을. 약간 떨어져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보 그 애들이 방학 동안에도 집에 안 간다고 합니다. 근데 날 딱 쳐다보더니 나는 이미 안 갈지 알고 있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말을 잘못 알아먹은 줄 알고 그 애들이 집에 안 간다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요. 그럼 데리고 산다고요? 할 수 없지요 뭐. 이렇게 변해 있어요. 예,
추후에 한 사실이지만 그 이유가 있었네요. 두 가지. 내 아내하고 그 애들하고 썸씽이 있었어요. 어떤 썸씽이 있냐면 내 아내는 그 애들보다 더 뭘 안 치워. 청소를 안 해. 그리고 편해. 그런 거 안 치운 거야. 그리고 애들이 막 옷을 방에다 벗어놔도 나는 미생물을 했기 때문에 걸고 막 반듯반듯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내 아내는 옷을 안 걸고 그냥 넘어다녀보러 같이. 이렇게 성향이 비슷해. 그러니까 안 싸워. 두 번째는 내 아내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 신랑 흉을 보면 내 아내는 좋아해. 근데 그놈들이 내 흉을 봐. 사모님 우리 선생님은 학교에서 왕따야. 그러면 내 아내가 좋아하고 왜 왕따야. 수업도 끝나기 전에 교무실 앞에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다 싫어해. 그리고 막 들락날락하니까 ADHD라고 소문났어. 그럼 내 아내가 좋아하고 집에서도 가만히 있고 왔다 갔다 하냐. 같이 흉을 봐. 사모님 우리 선생님은 학교에 여선생님들이 더 싫어해. 왜? 자기 책상만 닦고 다니라 여선생님 책상을 닦고 다니니까 여선생님이 더 싫어해. 결벽증 환자라고. 내 아내가 저 행주 빨아놨는데 또 빨고 있냐. 같이 흉을 봐. 흉을. 근데 친해졌는데 애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정이 들었나 봐. 냅두라는 거야. 안 가면 놔두라고. 나는 못 받아들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 들락날락하고 하지만 방학도니까 그 8명이 밖에 거실에 누워있으면 미칠 것 같아요. 숨이 막힐 것 같아. 10평짜리 아파트에. 걔들은 거실에 추리닝을 입고 자거든요. 잘 때. 그러면 내 딸 초등학교 4학년이 됐죠. 이제. 담비가 밖에 나갔다 와서 나한테 물어요. 아빠 그 오빠들 추리닝은 왜 높이 올라가 있어? 막 이런 걸 물어봐. 뭐이 높이 올라가 있는 건 뭔 말인지 모르죠? 아는 사람만 들으세요. 왜 자꾸 높이 솟아있냐 이 말이에요. 몰라. 어쨌든 그 여름방학을 그렇게 만났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어. 근데 4일째 된 날 한 놈이 자다가 또 욕을 하네. 아까 잡혀 말고. 개새끼들이 깜짝 놀랐어. 야 잠꼬대 아니야. 이렇게. 아닌데. 그럼 나한테 욕한 거냐? 아닌데. 그럼 너 누구한테 욕한 거냐? 선생님, 우리 이 살고 있는 이 아파트가 7개 동이잖아. 주공 아파트가. 근데 왜? 이 7개 동에 산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보는 것 같아. 이게 뭘 몰라봐? 우리가 전교 1등부터 7등이라는 걸 몰라보는 것 같아. 자랑을 하고 싶은데 안 알아준 거라. 아 그래. 근데 그걸 어떻게 느꼈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인사를 잘하라 그래서 인사를 하면 인사를 안 받아줘. 왜? 똥통학교라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 선생님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저 7개 동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방을 붙여줘. 뭔 방을 붙여줘? 1502호에 살고 있는 애들은 전교 1등부터 7등이 살고 있다. 알겠다. 여러분 다 붙여줬네요. 이따 여러분 TV에 나옵니다. 붙여줬더니 7개 동 앞에다가 나갈 이유도 없는데 그 7명이 거기 들락날락해 왔다 갔다. 자랑을 하고 싶은 거야. 처음으로 느끼는. 침도 몰래 뱉어. 담배도 숨어서 피워. 그리고 걸음걸이도 뭔가 달라졌어. 그것만 변한 게 아니라 며칠 지나니까 새벽 4시에 여러분하고 똑같아. 아이를 깨워가지고 자폐를 깨워가지고 8명이 아침에 어디를 가. 그 이른 새벽에. 옛날 일어나도 안 한 놈들인데 방학인데. 그리고 점심때 와서 막 밥을 먹어. 그리고 또 어디로 가. 그리고 새벽에 들어와. 여러분처럼 부지런해. 아 이것들이 뭘 하고 다닌다냐. 4시에 일어나서 점심 우리 집에서 먹고 또 어디로 달려가고 새벽에 들어오기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눈치를 챘죠. 이 새끼들 돈 80만 원 갖고 오락실에 갤러그 하라고 갤러그. 이 새끼 뻔하다 이 새끼들 말로만. 그래서 어느 날 늦게 들어오니까 내가 막았어요. 들어오지 마 이 새끼들아. 이거 돈 80만 원 갖고 갤러그 하러 다니지. 아닌데. 아닙니다. 그래 안 해요. 아닌데. 긴데. 그러니까 너 어디까지 돌아다녀? 아침에 기 갔다가 지금 돈 쓰려고 늦게 들어오지. 그러니까. 아닌데. 그럼 뭐하러 다녀? 아르바이트 다니는데. 이거 돈 80만 원인데 뭔 돈이 필요해서 아르바이트를 다녀? 부족한데. 아닌 게 80만 원 있는데 뭘 한데 부족하냐고. 몰라. 아닌데 긴데 몰라. 이게 대학 안 돼. 이게 80만 원이 있는데 왜 돈이 필요해서 아침에 어디 아르바이트 다니는데? 주유소 아르바이트 다니는데. 얼마 주는데? 70만 원. 이게 뭐하게 돈을 버냐고. 그랬더니 선생님, 내가 못 들을 맞고 있어요. 우리는 수능을 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너가 왜 수능을 못 봐? 수능을 보면 되지. 그랬더니 눈을 부릅뜨고 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초가 없잖아. 왜 나한테 화를 내? 이게 어쩐다고? 우리는 수능을 안 보고 대학을 가려고. 어디 대학을 가려고? 인하공대. 웃어볼 뻔했어요. 제가 공부를 잘한 줄 알아 지금. 반만에 온 건데. 비웃는 것처럼 안 하려고. 근데 어떻게 갈 건데?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신문지를 오려는 걸 꺼내는 거예요. 인하공대 사시면 특차 모집 요강. 지금 봐봐. 일.
요강이 뭔데? 1.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으로. 우리 실업계잖아. 이 내신 성적 7% 이내인잖아. 우리 지금 1%잖아. 3. 기능사 자격증을 많이 딴 자. 그럼 기능사 자격증을 많이 따야 되겠네. 딸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나가서 주유소에서 일해서 70만 원 받잖아. 선물을 받았어. 장학금 80만 원 하나도 안 써가고 150만 원을 가지고 점심 먹고 새벽까지 7군데 기능사 자격증 학원을 다닌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진짜? 끝까지 다닐 수 있어? 하루도 안 빼먹었어. 진짜 방학 동안에 하루도 안 빼먹고 다녀. 근데 역운해, 역운. 근데 공부에 관한 역이에요. 시유, 구리, 그것도 모르냐, 이 새끼야? 역에, 그래도 공부에 관한 역을 한다고. 방학 동안에 진짜 안마간. 어떤 놈이 워드프레스 자격증을 봤더니 정말 지금들이 열심히 해. 공부라는 걸 한 번도 안 한 놈들이요. 아하. 작은 거 하나라도 이루어지면 되는 것을 내가 얘들을 무시했구나. 그리고 지그들이 하나의 성취감만 느끼면 다른 걸 할 수 있는 걸 내가 무시했구나. 근데 이게 지속적일 수 있을까? 내가 이제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2학기 중간고사를 봐. 3일 전에 야, 너 2학기 중간고사에서도 7등 안에 들 수 있겠냐? 7등 안에 너가 들면 쌤이 운암동 시장에 가서 소주하고 낙지 사줄게. 그러니까. 쌤 분명히 약속 지켜. 근데 나는 약속 지켜. 너는 1등부터 7등 날 수 있겠어? 당연하지. 어떻게? 답만 외우면 되잖아. 답을 달달달해요. 하여튼 그 학교는 문제를 안 바꾸니까. 시험을 봤네. 2학기 중간고사. 결과가 나왔네. 전국 1등부터 7등이 문제가 아니라 3명이 올백. 별것도 아니고 문제를 안 바꿨으니까. 그래도 우리 애들로서는 대단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학원과 2학년 일반인 시험 감독을 2명을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10명 들어와도 상관없어. 우리는 답을 해온 사람이고 누구는 안 해온 사람이니까. 나는 그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가능성. 생활교육 따로 없다. 자기가 꿈을 하나만 가진다면 지그이를 지그한다. 그걸 하나 이루게끔만 만들어주자. 근데 이 애들을 약속을 바로 지켜줘야겠다. 얘들아, 지금 선생님 당장 술 사줄게. 교복 벗어버려. 따라와. 그리고 내 8명을 데리고 운암동 시장으로 데리고 가. 그때가 여러분 핸드폰 막 나왔을 때입니다. 그걸 들고 따라와. 이따 봐보세요. 나보다 훨씬 늙어 보여요. 이따가. TV에 나오는데 훨씬 나보다 더 늙어 하신. 그들 데리고 이제 운암동 시장 가고 있는데 이 새끼들이 좋게 걷었어요. 건들건들 일하고 오지. 가고 있는데 핸드폰 벨이 울려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나 북부행정사 형사과장이요. 근데 왜 전화하셨어요? 당신 박주정 선생이죠? 네. 당신 경찰서로 빨리 뛰어오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뭘 잘못해 뛰어가요? 당신이 잘못한 건 아닌데 당신만 애들 8명 잡아놨으니까 빨리 데리고 가세요. 그 애들이 뭘 잘못했답니까? 직접 와서 보세요. 탁 놓고. 얘들아, 우리 반 애들 8명 잡혀있단다. 누굴까? 이게 한 놈이 경일이다, 경일. 경일이가 뭘 잘못했냐? 뭘 잘못했는데? 선생님 말하려면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얼른 갔다 와. 그럼 너가 어디 가지 말고 이따 갔다 와. 술 사줄 테니까 이 오락실에 붙어 있어. 얼른 갔다 올게. 선생님 천천히 갔다 와. 그러고 나 북경에서 쫓아갔네요. 갔더니 그 애들, 다른 반 애들, 우리 반 애들 8명을 무릎을 꿇혀놓고 경찰이 뺨을 때리고 있는 거. 난 뺨 때리는 걸 제일 싫어해. 내 트라우마 때문에. 나도 모르게 악을 썼어요. 때리지 마세요! 경찰이 날 보고. 누구야? 당신 오라고 했잖아요, 담임. 그 똥통학교 담임. 근데 때리지 마세요. 애들이 뭘 잘못했는데 그러세요? 그러니까 직접 물어봐, 애들한테. 너가 뭘 잘못하고 두드려 맞냐? 말을 못해. 알고 봤더니 실습 시간에 쓰는 용수철, 스프링. 가는 거. 이걸 들고 북부경찰서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경찰 오토바이 3대, 사이카. 이걸 스프링으로 뭘 어디다 넣어가지고 시동을 걸어가지고 이 8명이 시내를 핥아고 다니는 경찰 오토바이를 타고. 잘 타버려? 막, 뭐, 웽. 그러니까 경찰차가 멈춰라! 막 뭐해도 골목으로 막 잡을 수가 없어. 그때 여러분, 그때 당시는 증심사가 피포장 돌아올 때예요. 밤이 되니까 그것들이 걸어 올라갔어요, 이제. 쫓아오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멈춰라, 위험하다. 쫓지 말아야겠어요. 왜냐면 낭떠러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오토바이를 버리고 도망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벤츠하고 몽키하고 드라이브를 다 갖고 있어. 엔진이 제일 비싸다건만요. 엔진만 3개를 부속품을 이렇게 빼가지고 양동시장에다가 팔아먹었다요. 그게 안 잡히겠어요. 그러면 경찰관님, 그런 일이 있으면 부모한테 전화를 하지 왜 나한테 전화를 하세요? 그랬더니 부모한테 전화를 했더니 제발 집어넣으라고. 안 갈 테니까 그냥 집어넣어주기만 해주라고. 그러니까 포기한 놈들. 그럼 왜 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 애들은 풀어줄 테니까 변상을 받으려면 부모를 데리고 오라는 거야, 나한테. 알겠다, 풀어주세요. 그리고 나와서 넌 가, 이 새끼들아. 어떻게 해서 경찰 오토바이를 넘치냐. 근데 그것도 분해를 하냐. 너는 가. 내일 부모 오라고 그래. 그리고 난 집에 와서 잠이 들어버렸네요. 뭘 잊어버렸어요? 술 사준 거 잊어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경찰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 학교 좀 없애버려. 내가 어떻게 없애, 선생이. 창피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집에서 잠이 들었는데 술 사준 걸 잊어본 거예요. 근데 새벽에 어떤 놈들이 와서 내 베개를 막 발로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시간을 기다리다가 내가 안 오니까 집에 와보니까 내가 누워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화가 난 거예요. 이제 수사지기로 안 넣어. 꼭 이렇게 말했어요. 뻥쟁이 일어나. 우리 몇 시간 기다렸는지 알아? 얼굴을 못 차고 비행기를 성질이 날만 더 하지. 내가 깜빡했어요. 얘들아 미안해 깜빡해버렸네. 왜 잊어먹었어? 지금 서 있고 난 누워있고. 경일이 그 새끼들이 오토바이를 훔쳐갖고 경찰에 나보고 우리 학교를 없애버리라 그러잖아. 그 새끼들 때문에 화가 났구만. 지금 난 누워있는데 그 새끼들 때문에 화가 났구만. 미안해 다음에 사줄게. 그러니까 안 먹어. 화가 났어 이제.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어서 누워있어서 말했어. 얘들아 그 오토바이 훔친 놈들 좀 사람 좀 만들어봐라. 할 말이 없어서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 걱정 마. 우리가 이미 사람 만들어봤으니까. 얘들이 사람 만든 건 윽박지르는 때리는 거예요. 경찰에 가서 그 애들 그렇지 않아 두드러 맞는데 또 때리는가 싶어서 내가 벌떡 일어났어. 그 애들 두드러 팼냐? 안 때렸는데. 그럼 어떻게 사람 만들었다고? 그 새끼들이 우리 오락실로 놀러 왔더라고. 그래서 이게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고. 선생님 우리가 말했어. 뭘? 선생님 집에 살고 있는 놈 중에 저 자폐 저 새끼 빼고 우리 7명은 사람이 돼버렸잖아. 그게 뭔 사람이 됐다고. 1등부터 7등. 근데 어쩐다고. 오토바이 훔친 놈 그 새끼들이 지금 사람이 안 됐잖아. 근데 그 새끼들이 우리한테 왔길래 우리가 말했어. 뭐라고? 우리 7명은 사람이 됐으니까 내일 이 집을 나갈 테니까 너그 들어오라고. 이게 들어온다고 하더니 들어온다고 했다는 거예요. 진짜? 그날 종례라고 집에를 갔더니 자폐는 누워있고 7명은 짐을 싸고 나가려고 하고 있고 오토바이 훔친 놈 8명은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 아내는 이게 지금 뭡니까? 모르니까. 그러고 그 애들한테 정의 들으니까. 간단하게 말했어요. 멤버 교체입니다. 그럼 저놈들이 어떤 놈들입니까? 오토바이 훔친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가 그럼 우리 집에는 뭘 숨겨야 됩니까? 저희들은 오토바이 외에는 훔치지 않습니다. 그러고 이제 7명이 나가고 자폐 num고 8명이 들어오고 이제 9명 그 애들. 저희들은 식구 3명 또 데리고 삽니다. 10월, 11월, 12월, 1월, 2월 똑같이 변해. 시험 볼 때 다 외우고 기능사 자격증 학원 다니고 전교 1등부터 15등이 우리 방 출신이고 50명 중에 35명이 com부터 제일 못하거든 1등부터 15등을 하니까 우리도 답을 외우겠다고 다 같이 외우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반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포기했던 애들이 학교에 관심을 갖고 바로 달라지는 공부 안 하고 못하고 한 애들을 무시하는 이유가 하나도 없는 이거다. 이 고리인데 선생님들 이걸 모르는구나. 작은 거 하나라도 이루게끔 만들어주자. 근데 이 집에서 데리고 살기는 너무 좁다. 좁아. 10병짜리니까. 또 데리고 살 수 없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 경찰에게 투서를 해 누가. 나가 고액 과외 한다고. 그럼 경찰이 맨날 와서 문을 열어봐. 그때 그 과외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3일 와도 한 번도 과외를 안 하거든요. 안 한지는 알았습니다, 당신. 근데 그런 투서가 들어왔으니까 이해하십시오. 걱정 마십시오. 근데 4일 지나는 나한테 파출소로 가져요. 운암파출소로. 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안 한지는 알지만 가서 조서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씁시다. 안 된다는 거. 가야 되는 거예요. 연행 안 한 것만도 내가 잘못을 안 저렸는데 왜 연행을 합니까? 그래서 그냥 협조해 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갑시다. 자기들은 건봉 2개 들고 와서 둘이 가고 난 뒤에 따라가니까 우리 애들이 나보고 가지 말아요. 걱정 마. 우리 과외 안 했잖아. 따라가 함께. 선생님 가지 말라고. 걱정 말라고. 근데 얘들 또 따라와. 너 그럼 오지 마. 그리고 따라가서 파출소 문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애기들이 그 경찰한테 욕을 해보네. 야 짭새! 이 새끼 짭새라고 하면 안 되지. 경찰이 이 새끼들이니까. 우리 선생은 실력이 없어서 과외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잡혀가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한 게 그거예요. 내가 이 새끼 나 공학 박사예요. 그리고 난 잡혀 들어가서 조서를 받아. 경찰에 맨날 묻는 말이 이 말이에요. 당신은 전공이 무엇입니까? 화학공학입니다. 화학공학인데 어떻게 전과목을 가르칩니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럼 1등부터 15등이 어떻게 거기서 나옵니까? 우리는 답을 해옵니다. 그럼 답이 유출됐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학교는 모두 답을 이 말을 이해를 못해. 그럼 학교에다 전화를 해. 그 학교에서는 애들 시험 문제를 가르쳐주고 시험 봅니까? 그런 적도 없다겠어 학교 선생님은. 그건 뭡니까? 맨날 괴롭혀. 얘들아 우리 여기 살지 말까? 여기서 말이야. 용전을 지나서 병풍산 넘어간 데 보면 큰 강이 있는데 거기에 4,000평의 감나무 농장에 30몇 평의 창고가 있는데 방이 5개다. 근데 임대비가 우리 집하고 똑같아. 그 4,000평하고 집까지 한 거하고 이 사골세 비하고. 우리 거리 이사 갈까? 선생님 너무 멀잖아. 버스도 안 다니고. 학교는 어떻게 다니게. 내 빨간 프라이드 있잖아.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4명 얼른 4명 데려다 놓고 왔다 갔다 2번 하면 되잖아. 그럼 저녁에는 끝나고 또 내가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 그럴까? 그래갖고 여러분 1994년도에 그 이사를 갑니다.
도배지가 없으니까 신문지로 도배를 했고 장판지가 없으니까 가서 주워가지고 그 애들 8명하고 우리 식구 3명을 데리고 그 이사를 가요. 94,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제가 교육청 장학사가 되기 전 10년 동안 데리고 산 아이가 몇 명? 707명.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들이 지금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이금희 아침 방송에 취재했는데요. 한 8분짜리인데 그만 보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슴속에 특별한 선생님을 담은 어느 학부모의 이야기를 제가 화면에 담아봤거든요. 네, 함께 보시죠. 선이야, 인사하자. 우리 주먹. 학부모들이 특별한 분으로 기억하는 선생님. 바로 박주정 선생님의 수업 시간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점수 따기 경쟁에 내몰린 것이 인문계 아이들의 현실이라면 실업계 고등학교엔 또 다른 현실이 있다. 정준이도 머리 물들었네. 예. 야, 근데 정준이 어울린다. 이거 집에서 했어요. 너희 집에서 했어? 아이들의 자신감 상실과 미리 어른 사회를 흉내내려는 현실이 그것이다. 또 우리 반 학부형들도 오실 건데 인사 잘하고. 응? 실업계 고등학교 1년 동안 교사로서 지내다 보니까 지내면서 느낀 점은 엄청나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학생들이 다르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옛날의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불신의 관계가 팽배해져 있다는 느낌을 받고 저는 굉장한 좌절을 했었습니다. 이 학생들을 저희 아파트에서 데리고 살아보았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랬더니 바로바로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고 거기서 이 학생들을 데리고 살면 틀림없이 변하는 거구나. 아이들과 사는 동안 주민들의 원성도 들었다. 심지어 고액과외를 한다는 오해도 받았다. 다행히 폐가를 개조한 농장이 꾸려졌고 아이들은 이제 이곳으로 모인다. 선생님의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했던 7인방은 이곳에 자주 들리는 선생님의 단골 손님들이다. 그 시절 습관대로 이곳은 자기 집 마냥 편하다. 선생님 사모님께도 좀 너무 고맙고요. 그 당시 아파트에서 공부 같이 할 때도 7명이 그 밥 같은 것도 해주시려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비록 반찬은 김치였지만 그래도 그게 제일 추억에 남아요.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했던 게. 한때 학교를 벗어나려 했던 아이들은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다. 선생님의 끈질긴 믿음 덕택에 가능한 일이다. 콩나물에 물을 주다 보면 물이 다 흘러가 버리고 콩나물이 크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 물이 다 빠진 것처럼 보여도 끊임없이 물을 주다 보면 언젠가는 콩나물이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우리 학생들을 기르는 것은 콩나물에 물 주듯이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나 버뜩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그만 그 학생들에게 노력을 하고 나서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변함이 없다고 더 이상 저희는 가르칠 수가 없다고 등등의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친구들이 군대를 갔다 온다든가 어떤 사회적 환경에 접하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을 보면 그 예전의 모습을 너무나 다른 정말 훌륭하게 성장한 모습을 보고 정말 콩나물에 물 주듯이 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는 학생들을 교육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늘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정말 콩나물 교육론을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주신 박주정 선생님 나오셨는데 네. 힘들지 않으세요? 저렇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물론 비뚝에 나가는 아이들을 데리고 사신다는 게. 우리 금방 화면에 나왔던 친구들은 비교적 좋은 쪽의 친구들입니다만 사회적으로 격리되었거나 조직폭력이라든가 또는 그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보도집에 있었던 아이들도 있었고요. 이런 아이들을 참 어렵게 해서 그 폐가로 데리고 와서 1주 내지 2주 길게는 뭐 2달, 3달 같이 살다 보면 잘 커나간 것처럼 보이다가도 또 어느 한순간이면 무너져버리고 그랬을 때 그 허탈함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가 너 그걸 하라고 그러더냐. 저희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당신 그렇게 괴로워하려면 볼록 하느냐 하지만 그걸 어디다 말할 수 없지만 그 순간순간들이 지나고 나서 해가 지나면 그 아이들은 성숙해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기다리면 언젠가 우리가 그 아이들을 끈을 놓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 한 분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기억에 남는 제자는 좋은 기억일 수도 있고 나쁜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기억 같은 경우에는 나쁜 기억입니다만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폭력으로 일괄돼서 징역을 한 6번, 7번 갔다 온 친구인데 그 아이를 데리고 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데리고 살 때는 처음부터 옳고 그른 걸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서로 좋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친구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지 비를 맞히는 게 한 일주일 걸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친구들이 스스로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앞으로 살아왔던 것과 앞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지 처음부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것은 옳지 않은 길이야.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한 2달 정도까지도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물론 이 친구는 어머니 집 나가시고 아버지 그 알코올 중독이고 누나 그 유흥 시점에 나가서 집에 안 들어오고 자기는 처참하게 어디 살 수가 없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됐더라도 저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친구인데 한 2달 정도를 그렇게 잘 지냈었어요. 근데 하루 날 저녁에는 제가 잠이 갑자기 들었는데 같이 잠을 자죠. 목이 이렇게 막 아파요. 그래서 눈을 떴더니 목을 조르더라고. 죽인다고. 그래서 굉장히 막 목소리가 안 나오죠. 그래서 근데 눈빛을 보면 그 친구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류를 했죠.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울어요. 어째서 그러느냐 내가 그랬어요. 했더니 나는 잘할 수가 없고 앞으로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자꾸 너는 잘할 수 있고 앞으로 계획을 이야기하고 남자의 의리가 있는데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선생님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선생님이 자기에 대한 기대에 대한 배신감을 안 가질 것 같아서 나갈 것 같다고 목 놓아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밤새내 울었습니다. 둘이 그 시민들이 울 때는 참 대성통곡이라고 봅니다. 오직 했으면 그 애가 저렇게까지 했을까 싶을 때 그랬을 때 그리고 나서 며칠간 지가 방황을 하더니 다시 돌아와서 선생님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랍니다.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을 구별을 못합니다. 고1이죠 그때가. 그래서 반신반의했는데 돈을 달라 그래요. 30만 원을. 무한대수랑 붙지 말고 달라 그래서 그러자 그랬더니 책을 사왔어요. 책을 사와서 자기가 수능 공부를 시작을 하겠답니다. 그럴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해본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학교 갔다 오면 하여튼 아이들 방에서 앉아 있어요. 잠을 언제 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저녁에는 막 아우성을 쳐요. 악을 써요. 안 되니까 공부가. 막 울고 불고 아우성 치고 땅을 치고 그래. 저걸 견뎌낼 수가 있을까? 그리고 옆에서 아주 긴장된 모습으로 쳐다보고 있죠. 저러다가 자살하다 해버리면 어쩔까? 그걸 이겨내더라고요. 그걸 이겨내고 6개월 만에 그 학교 전체에서 1등이 나요. 과에서. 그러니까 아주 의지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 애우다시피 해요. 그러더니 수능 공부를 해서 그 아이가 해군사관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해군사관학교를 갔어요. 그 아이가 2년 전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나 주례 좀 해주라고 해서 그래서 해군 함정에서 하얀 제복 입고 제가 주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데이지요 그때 당시는 너무너무 즐거웠던 그 기억이 있고요. 하나의 기억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아이의 상황인데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나갔어요. 나가고 나서 한 1년 정도 소식이 없더니 올해 황사가 많이 와서 힘들었던 때 있었죠. 올해 주소가 그 숫자로 써져 있는 편지 봉투가 왔어요. 그래서 읽어봤더니 교도소죠. 선생님 살려주십시오. 저 징역 16년을 받았습니다. 조직 폭력에 뭐 못할 짓을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이제는 왜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는지 선생님 죽을 것 같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는 이야기만 계속 쌓고 왔어요. 그래서 빨리 그 답장을 보냈습니다. 살려주마. 어떻게 하면 살려주느냐. 근데 또 답장이 왔어요. 선생님 내가 몇 월 며칠 날 공판을 하는데 선생님 그거 와서 탄원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 갈게. 그리고 갔습니다. 재판장이죠. 그래서 이제 검사 되신 분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저한테 2분만 시간을 주면 제가 쭉 이 아이의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니까 판사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 아이는 파란 수위에 주머니 온몸이 꽁꽁 묶인 채로 8명이 쭉 서 있고 저는 거기서 목매에서 그 아이의 지난 간 이야기를 했고 저의 잘못을 빌었습니다. 제가 그때 조금만 더 붙잡았으면 이 상황을 안 만들었을 텐데 정말 재판장님 죄송합니다. 근데 얘 한 번만 용서해 준다면 제가 제대로 한번 가르쳐 볼랍니다. 그리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하도 많은 죄를 져놔서
조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그 줄에 묶여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잠을 잘 수가 없었죠. 한 아이는 하얀 제복에 정말 멋있게 결혼을 했고 한 아이는 파란 수위에 꽁꽁 묶인 채로 돌아가는 그 모습은 참 저희들에게 참 너무 많은, 어쩌면 선생으로서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가, 내가 조금만 더 그 아이를 붙잡을 수만 있었다면 저 아이가 저렇게는 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아이들은 수많이 변합니다. 수많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생님들은 부모님 탓하고 부모님은 선생님 탓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학생들은 엄마 탓하고 선생님 탓하는데 우리 탓하지 말자고요. 탓하지 말고 내 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자고요. 내 탓이고 선생님은 우리 탓이다라고 하고 어머니는 우리 탓이다라고 하고 사회는 우리 탓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왜 전부 저것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라고만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렇게 해서 왜 수많이 그렇게 많은 애들이 꽁꽁 묶여서 지금도 아우성을 치게 만들어야만 될까? 이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두 아이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 있는 아이는 해군 대령이 되어 있습니다. 제 목도를 났던 아이. 2달 후에는 별을 단다고 합니다. 두 번째 아이는 징역 16년을 살고 나왔습니다. 제가 교육청 국장 시절에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저 징역 살고 나왔습니다. 어디냐? 교도소 앞입니다. 갈게 만나자. 고생했다. 이제 할머니 집으로 갈래. 할머니 저 징역 사는 동안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 갈래? 갈 데가 없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어디 사십니까? 나 시내 아파트 살지. 나 거기 좀 살 수 없을까요? 이제 내 마음대로 결정 못하는데 아내한테 물어볼게. 아내한테 전화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그 아이는 16살에 지적을 가서 16년을 살아 32살이다. 학생이 아니다. 21평 아파트에 딸이 둘이나 있다. 어떻게 데리고 사냐? 갈 데가 없다고 하지 않냐? 좀 데리고 살아주라. 안 된다. 정 못하겠으면 당신이 우리 집 아파트 옆에다 원룸을 얻어라. 그럼 내가 아침밥은 먹여주겠다. 좋다. 그리고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얘는 심한 자폐와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치료가 얼마 안 돼. 4년 6개월을 데리고 살았네요. 어느 날 저녁에 저녁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안 와요, 얘가. 그래서 빨리 가봤네요. 그의 집을. 원룸 문을 열었더니 목을 매버렸어요. 목을 매서 갔습니다. 3줄을 썼습니다. 유언을. 선생님 미안합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태워서 보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있는 아이가 하나는 지금 해군 대령이 돼 있고 이 아이는 목숨을 잃고 갔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어른들이 케어를 해주지 못한 것입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한 겁니다. 아이가 어떤 순간에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저러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읽을 수 있어야만 부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갖고 아이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정년퇴임을 한 날 707명 중에 한 아이가 선생님 저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해라 그랬더니 글을 읽어왔습니다. 2분짜리인데요. 그것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의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선생님과 공동학습장에 지낸 3년간 지낸 희승이입니다. 벌써 작별 인사를 드릴 시간이 되었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제게 가르침을 주신 시간은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저는 집안 사정으로 가족은 서울로 저만 강주에 남아 선생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94년부터 이미 여러 사정으로 힘든 아이들과 함께 살고 계셨고 저는 2000년에 인연을 맺어서 3년 동안 선생님과 살았습니다. 저에겐 꿈도 희망도 특별하게 없었던 그 시절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은 새벽같이 일어나 저희들을 깨우는 일부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일어나기는커녕 대꾸도 없는 우리를 선생님은 이불을 걷고 밥을 하고 도시락을 싸고 수백 번 우리를 깨워서 아침을 먹여서 10km 거리의 학교로 실어 나르셨죠. 그 차를 잊지 못합니다. 빨간 프라이드. 저희들을 10년 동안 싣고 다니느라 주행기록 54만 킬로. 어느 날 하교를 하는데 그 차는 수명을 다하여 패밀리랜드 고개를 넘지 못하고 숨을 헐떡이고 우리들은 그 빨간 프라이드를 밀고 집에까지 왔고 폐차장으로 보내면서 함께 울었던 정들었던 빨간 프라이드. 선생님 저는 지금도 가끔 보이는 프라이드를 보면 걸음을 멈춥니다. 선생님 부모조차도 포기했던 707명의 아이들을 선생님은 왜 품으로 했을까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억납니다. 함께 살았던 명길 선배가 사고를 쳐서 재판장에 서게 된 날 선생님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재판장으로 가서
명길이를 살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던 그 재판장. 싸늘한 검사의 구형을 듣고 재판장에서 절규하며 쓰러져서 선생님을 부축했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쌀이 떨어지고 부식비가 없어서 선생님의 큰딸 담비의 돌반지를 들고 전당포로 가서 맡기고 그 돈으로 양동시장에 가서 쌀과 오뎅, 팬티, 양말을 사가지고 돌아온 날을 기억합니다. 아이들이 경찰 오토바이를 훔쳐서 북부경찰서에 잡혀있을 때 경찰관님께 애원했던 영화 같은 그 장면을 기억합니다. 선생님의 책 선생님 박주정과 707명의 아이들을 읽었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에서 배꼽 잡고 웃다가 펑펑 울면서 읽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그 책에는 우리들의 사연이 1000분의 1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707명의 아이들과 10년을 같이 살아온 영화 같고 극적인 삶이셨으니까요. 우리와 함께 살았던 707명 중 규철이 선배가 교도소를 다녀와 마음을 잡고 식당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먼 세상으로 가던 날 선생님의 오열을 잊지 못합니다. 말썽 부리던 원철 선배를 학교에서 퇴학을 시키려 하자 그 어머니는 지약을 들고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협박과 읍소를 하였고 누구도 원철 선배의 구명에 나서지 않을 때 우리 선생님이 담임이 맞는 조건으로 우리 반이 되었지요. 그러나 원철 선배는 선생님 마음을 모르고 다른 선생님들에게 대들게 되자 수많은 선생님들이 선생님을 왕따시키고 수군거리고 온갖 억측으로 선생님을 음해할 때 집에 돌아와 몰래 흘리던 눈물을 기억합니다. 굽이 닳고 흙 묻은 구두, 너덜한 양복, 언제든지 서버리는 고물차 프라이드, 빗바랜 넥타이 몇 개로 살아온 선생님을 위해 성공해서 잘 사는 아이들이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하면 내가 20년이 지나 너희들에게 사례를 받는다면 나는 하숙집 아저씨로 절을 간다고 하셨지요. 어쩔 때는 그 융통성 없는 것이 얄밉습니다. 선생님. 사모님께는 큰 절을 올리고 싶습니다. 철없는 선생님은 뻔한 월급을 우리에게 다 써버리고 빈 통장이다고 뭔 통장이 항상 마이너스냐고 싸우던 그날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속 없는 남편 때문에 더디게 사람 되어가는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선생님 몰래 사모님께서 소풍 간 날 꾸깃꾸깃한 1000원짜리 몇 장 나눠주시면서 미안해하시던 어머니 같으신 분, 쌀값이 없어서 외상으로 쌀을 사시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선생님과 싸우고 가출한 날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딸 담비는 잘 있네요. 잘 있나요? 담비에게 부탁 많이 했네요. 담배 피는 것 아빠한테 이러지 말라고. 사모님 지갑에 돈 훔친 거 빌린 거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때가 그랬습니다. 고민이 많을 때 거닐던 노을길의 실고산과 농가 밭. 영산강 강변에서 비를 맞으면서 낚시하고 밤에 한적골 가서 발가벗고 수영하던 그 더운 여름 그날을 공부한다고 배 깔고 누워서 만화책 돌려보던 그 시절이 선생님 이제 정년을 하시고 대학으로 가신다 들었습니다. 부름이 재단을 만들어 전국의 아픈 아이들을 살리겠다고 들었습니다. 전국 공연과 강의를 다니실 거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선생님 연세도 상당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건강이. 빈 통장 때문에 노후도 걱정이 됩니다. 우리들이 선생님이 물었지요. 선생님의 꿈이 무엇이냐고. 죽어서 묘비에 박주정은 한평생 비틀에 사는 아이들 위해 살다 갔다라고 묘비명에 쓰고 싶다고요. 저희들이 그 묘비명과 원하시는 꽃상에는 준비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우리의 아빠였고 철없는 친구였고 성자였습니다. 잘 사셨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깊이 간직될 것입니다. 오래도록 저희들 곁에 계셔주세요.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살았던 아이가 마지막으로 해줬던 저의 인사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비탈에 사는 아이들을 위해서 전국으로 다니면서 학교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바로 가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름이 재단을 만들어서 그 일을 계속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네이버 검색창에 들어가서 박주정을 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지구를 보일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부름이 재단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고 아이들이 집에서 무너져 버리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일이 없이 건강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처럼 끝까지 이렇게 앉아 있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건강을 빕니다. 감사합니다.